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도 그냥 바깥에 잠깐 그 숲에 앉아있는데도 등가죽에 땀이 철철 흐릅니다. 어쨌든 뭐 과일이 잘 풍성하게 익어가니까 거기에 희망을 좀 걸어봅니다. 오늘 지난번에 제가 깜빡했던 그 선물을 제가 보내주신 분께 미안한 마음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남자분이죠. 남자분 같아요. 이름이 보니까. 소금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제 뭐 소금 얘기를 하니까 이 양치질 할 때 우리 식구대로 쓰시고 뭐 요렇게 쓰려고 이거 아주 요목조목하게 이렇게 소금을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냥 깜빡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소금 보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소금 잘 활용해서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 많이 나누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금 보내주신 선생님도 건강하시고 멋있는 가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뭔 얘기냐면 소금을 멀리하면 건강도 멀어진다. 요 소금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 소금과 칼륨은 기량작용을 한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한쪽엔 소금이고 한쪽은 이 칼륨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서로 많지 않도록 서로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견제하기도 하고 서로 돕고 조화 균형을 이루는 게 소금과 나트륨의 이러한 영양소들의 그러니까 배합이랄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포의 안쪽에는 칼륨이 35%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포 외액은 여기는 25%의 나트륨이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나트륨이 25%를 넘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세포 내에 있는 칼슘 이것이 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됩니다. 35%의 플러스도 안 되고 마이너스도 안 돼요. 지금 요 설명드리는 것은 고칼륨 혈증이라고 이 외부의 나트륨이 25%라 했는데 25%보다 적은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35% 칼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칼륨이 35%보다 많은 겁니다. 즉 싱겁게 먹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고칼륨 혈증에 관한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중에 이 칼륨 농도가 정상인 경우는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3.7에서 5.3까지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칼륨 수치가 5.5 이상이 넘어가면 서양의학적으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 칼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 그 다음에 심장, 신경계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죠? 자, 그리고 이 칼륨의 98%가 이 세포 안에 여기 전체적인 체액의 35% 안에 즉 이 세포 안에 존재합니다. 98%가. 그런데 이 세포 안에 있는 칼륨이 세포 밖으로 조금이라도 새 나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외부의 나트륨의 농도가 25%보다 부족해지면 이 안에 35% 칼륨이 35% 플러스가 되면 즉 싱겁게 먹으면 칼륨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 고칼륨 혈증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 서양의학적으로 신장 기능의 감소입니다. 콩팥 기능이 망가지면 고칼륨 혈증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나트륨이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얘기랑 딱 맞아떨어집니다. 칼륨의 90%가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신장 기능이 감소되고 이 고칼륨 혈증이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 신부전 환자의 50%가 고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정도 되면 이 만성 콩팥병이라 해서 사구체혈이 60% 미만입니다. 이해하죠? 그리고 또 이 외에도 뭐 칼륨을 포함한 이런 수액을 너무 많이 주사 맞았을 때도 고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칼륨 혈증이 나타날 때 우리 몸에선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보통 3.7에서 5.3까지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5.4에서 6.0까지 6.0 미만일 경우에 뭐 크게 심하지 않은 이런 이 고칼륨 혈증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7,0, 7.0 이상인 경우 5.3이 정상인데 7.0이란 굉장히 높은 이런 고칼륨 혈증이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혈중 칼륨 농도가 7,0, 7.0이 되면 근육이 힘들어요. 근육이 푹 퍼져. 근무력감, 그 다음에 저린 감각이 나타나고 오심구토 설사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나이 먹어서 힘들어서 이렇겠지라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면 이것이 그냥 방치하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싱겁게 먹고 이렇게 되면 근육이 마비되고 그 다음에 호흡하기가 힘든 호흡 부전이 오고 그 다음에 저혈압이 나타나고 콩팥 기능이 약하니까 피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저혈압, 그 다음에 부정맥 등이 나타나요. 이런 증상을 보이다가 이거 그냥 뭐 나이 먹어서 그렇겠지라고 그냥 또 방치해버리면 심정지가 옵니다. 심장마비가 죽어버리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콩팥 기능이 거의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세계적인 고혈압의 권위자 미국 아인슈타인 의대 마이클 엘드만 교수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찝찝하게 정상적으로 잘 먹고 있다. 소금 섭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이러한 저염식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심혈관 질환자는 수명이 단축될 것이다 라고 한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해가 있죠? 그래서 싱겁게 먹으면 수명이 단축된다 하는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적으로 뭐 이런 고칼륨 혈증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소변의 칼륨 농도와 뭐 농축 정도를 측정하고 신장의 배설 기능, 이건 뭐냐, 사구체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혈액의 칼륨 농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맥이 잘 안 뛰는 서맥인 사람, 또 심실성 빈맥인 사람, 심실세동 등이 나타나는 사람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료하느냐, 뭐 내용은 좋다 이 말. 어떻게 치료하느냐, 심장 근육 조직에 대한 칼륨의 부작용을 막고, 지금 여기 나타난 이런 전조 증상들, 이런 증상들을 막고,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포 내에 있어야 될 게 세포 밖에 있으니 세포 외에 있는 것을 약물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이러한 치료를 하고, 또 하나는 바깥에 있는 게 잘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바로 뽑아버리는 겁니다. 체외로 그냥 배출하는 거죠. 이 배출할 때도 누가 관여하냐, 콩팥 기능이 좋아야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중 칼륨 농도가 6.5 이상인 경우는 즉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7.0이 돼서 심정지까지 올 수 있는 위험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6,0 아시겠어요? 3.7에서 5.3까지가 정상이고, 그래서 5.4에서 6.0까지 그냥 아주 경도 약한 경우는 이뇨제를 쓰거나, 그러니까 요 칼륨이 세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삐져나왔다는 거예요. 살짝 아시겠어요? 그 삐져나온 거는 이뇨제나 생리식염수를 투여하자, 즉 외부에 나트륨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나트륨을 넣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떠돌아다니는 놈들은
잡아서 그냥 조져가지고 바깥으로 소변으로 뽑아내자 하는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혈중 칼륨 농도가 6 내지 7 정도, 이건 중증이죠. 이런 경우는 포도당이나 인슐린을 투여해서 세포 내 칼륨을 빠르게 조절해, 빠르게 뽑아내서 조절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때 세포 내의 체액은 35%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세포 위의 나트륨은 25%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약물로 조정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약물로 조정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혈중 칼륨 농도가 3.7에서 5.3 이하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그때는 혈액 투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성 콩팥병인 경우에 혈액 투석이나 신장 이식 수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고칼륨 혈중, 이것도 콩팥과 연관이 돼 있어서 신장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혈액 투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보면 동양의학적으로 이걸 갖다 수국화의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콩팥병도 있고, 콩팥 기능이 약한 콩팥병을 갖고 있는 만성 콩팥병을 갖고 있는 사람 역시 심장 기능도 약한 심장 질환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즉시, 아까 이 혈액 내 칼륨의 농도가 6.5 이상이면 즉시 치료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 치료가 지연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이 발생하고 그냥 방치해두면 아까 얘기했던 혈중 농도가 7.0 이상이 되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저혈압, 부정맥 등이 나타나다가 종국에는 심정지가 온다, 죽는다. 그래서 부정맥이 돌연사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마이클 엘드만 교수, 고혈압의 세계적인 권위자 미국 아인슈타인 의대 마이클 엘드만 교수가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싱겁게 먹으면, 아시겠어요? 저염식을 하면 심혈관 질환자, 지금 여기 싱겁게 먹어서 칼륨과 나트륨의 기량작용이 깨진 사람, 이런 사람들, 고칼륨 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더 싱겁게 먹어버리면 부정맥에서 뭘로 와요? 심정지로. 그래서 심혈관 질환자는 수명이 단축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짜게 먹는 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이거 지렁이 좌측 눈깔 터지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과학적인 데이터, 과학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론이 형성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어서 떠도는 얘기로 짜게 먹으면 혈압 걸린다, 뭐 걸린다.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당뇨병 있는 사람 소변 농도 찾으면 0.6 이하라고. 그리고 아주 뭐 그런 거 저런 거 따지고 그 필요 없고, 건강한 사람들,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은 0.9% 이상의 염기 농도를 갖고 살아가. 1.2에서 1.5, 어떤 때는 2.1까지 그냥 오줌에 염기 농도 꽉 차서 그 사람은 염증도 없고 건강히 살아가. 그러나 암 환자들, 말기 암 환자들은 소변의 염기 농도가 얼마나 있어요? 0.4% 이하야. 지금 여기 고칼륨 혈증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칼륨 혈증이 발생이 된 원인, 콩팥 기능이 약한 거라 했잖아. 콩팥 기능이 약한 것은 콩팥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데는 소금이 최고라 했잖아요. 천일염이나 죽염으로 만든 김장,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은 새우젓, 젓갈류 이런 걸 먹으면 콩팥 기능이 좋아져. 그럼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짜게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싱겁게 먹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마이클 엘드만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심혈관 질환자는 빨리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얘기가 그렇잖아. 지금 서양의학적으로 이론이 딱 맞아떨어지잖아. 그래서 병은 스스로 고치는 거고 생명주의도 본인이 하는 거야. 의사가 얘기했던데 그 사람 의사대로 얘기했던 그냥 죽어버려야지. 아니잖아요.
내 몸은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 몸에 맞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칼륨 혈증에 대한 이 나트륨과 칼륨의 기량작용, 서로 이렇게 시소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너무 기울은 거예요. 칼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트륨이 부족하고, 아시겠어요? 서로 비슷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칼륨이 너무 많아서 부정맥이 나오고 결국은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는 이런 위험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짭짤하게 먹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아시겠습니까? 화이팅!